이번 단원은 지구 시스템 단원을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가 뒤에 있는 판구조론이 물론 어렵지만 초반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살리시면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 중학교 때 조금 이제 공부에 손을 놨다가 다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다 암기 파트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 파트는 클린하게 이제 파트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권인데, 물론 그때도 지구 시스템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직권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죠. 그래서 전체적인 층상 구조, 이거를 자료로 가져와 봤는데, 자, 우리는 전체 직권을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지각, 그리고 멘틀,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각 같은 경우는 여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이실 건데, 디테일한 이제 수치까지는 안 보이실 건데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평균 4kg 정도,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매우 작은, 자,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얘기를 하면 전체 평균 반지름은 6,400km죠. 평균 반지름의 크기를 우리는 6,400km로 잡을 거예요. 그 중에 4kg니까 거의 굉장히 뭐 없다시피 한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멘틀인데, 멘틀이 이제 깊이 2,900km까지를 설정을 해요. 자, 멘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얘는 고체는 맞아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물론 고체예요, 상태로 보면. 근데 얘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액체처럼 대류를 하는 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저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운반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자, 외핵 같은 경우에는 깊이 5,100km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철과 니켈, 내핵과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유일하게 액체 상태를 갖고 있어요. 자, 액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위에랑 똑같이 얘도 대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금속 성분들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전하를 띠고 대류를 하게 되면, 전하를 띠고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전류잖아요, 그죠?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왜 이 원인에 의한, 다시 얘기하는 지구자기장을 하겠지만, 얘가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고 이게 생명체가 지구에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내핵은 이제 마지막 6,400km까지 다 들어갔을 때 그 중심까지를 볼 수가 있고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으며 얘는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처음에 지구에 탄생할 때 했지만 중심부에는 밀도가 큰 물질, 지구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가라앉은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직권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각 경계면별로 그 경계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지각과 멘틀 사이에는 모호면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뭐 모호로 비치면 이렇게 예전에 배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줄여가지고 모호면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 사이에는 구텐베르크 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외핵과 내핵 사이에는 레만면, 이런 명칭을 갖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모호면 정도는 언급이 되는데 나머지 구텐베르크나 레만면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에서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수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수권은 중학교 2학년 뒤에 이제 2학기 후반부 파트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직권처럼 층상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는 3가지 층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혼합층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밑에 수온약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해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혼합층은 말뜻 그대로 혼합, 서로 섞인다는 뜻인데 왜 그러냐? 그림에도 있지만 위에서 이제 전체적인, 지구 전체적인 대류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불 건데 그 바람이 물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휘저어 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바람이 없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수온 분포는 위에서부터 빛이 끝나는 지점까지 감소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심해층에 극저온이 형성되는 그래프가 나왔겠지만 지금 바람 때문에 처음에 수온이 일정한 층인 혼합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수의 혼합작용, 연직순환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긴다. 이게 혼합층의 정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혼합작용의 원리가 바람 때문이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혼합층이 두껍고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은 혼합층이 얇고 이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런 물리적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휘저을 수 없는 깊이 미만부터는 빛이 이제 감소하는 만큼 수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수온약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급 감소하는 영역인데, 자, 특징을 보면 여기가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영역이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래가 이미 차갑고 위에가 이미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가 발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이 사실 때문에 안정된 층. 여기에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질적인 에너지적인 전달이랄까? 주고받는 것들이 억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층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빛이 닿지 않는 심해,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는 더 이상 에너지원이 없으니까요. 일정한 온도가 형성돼. 우주가 아니죠. 지구가 탄생된 그 초반부터 열평형에 도달해 있는 극저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뭔가 이상한데? 일정한 온도, 극저온.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이제 했지만,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도 했지만, 위도별로 이 층이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위도별 차이는 뭐가 있냐면, 자, 그래프를 보세요. 얘는 지우고 잠깐 봅시다. 자, 지금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걸 잠깐 봐야 되는데 다 지울까요? 자,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온을 갖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고위도, 아니죠, 저위도죠. 뜨거운 저위도 지역. 자, 특징을 보면 저위도라서 당연히 온도가 높지만 이제 적도 같은 곳이니까 혼합층이 거의 없어요.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얕다는 특징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여기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 두껍죠. 혼합층이 두껍지만 그래도 최고 온도는 저위도보다는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극저온 여기. 자, 4도씨 정도 형성되는 건데 저기는 층의 구분이 없죠. 근데 마지막에 심해층에서 만나다 보니까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심해층만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아예 층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슨 층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위도라고 하는 이제 북극 남극 같은 극지방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물론 낮과 밤이 있어서 빛이 공급되고 공급되지 않고가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차이, 온도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일정한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중위도의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는 거죠. 가장 두껍.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중위도가 가운데 있는 위도가 바람이 가장 세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당연한 거예요.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기온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압차가 세기를 결정할 건데 그때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가운 온도차가 가장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압차가 큰 만큼 바람이 세게 불 수밖에 없죠. 자, 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보면 저위도 같은 경우에 수온 약층이 가장 두껍다. 이런 것도 중학교 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살려서 두껍다. 이런 내용들을 암기를 하시면 그냥 해결이 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한테 이 그래프는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이제 중3쯤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크고 그럼 공부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인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딱 한 살, 1년 더 지나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그나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아래층부터 이제 온도 차에 의해서 계속해서 층상 구조를 나눌 건데
가장 아래에 있는 대류권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대류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류의 기준은 뭐야? 아래가 뜨겁고 상대적으로 위쪽 층이 차갑게 되면 뜨거운 건 뜨고 차가운 건 침강해서 서로 섞이게 되는 대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지역, 지표 근처의 공기가 상승하고 위쪽에 있는 공기가 침강해서 대류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대류를 하는 공기층에 대류하는 공기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로 인해서 뭐가 연달아 발생해요? 이 수증기가 기상현상을 만든다. 약간 추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권 내부에서는 날씨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파트고요. 자, 위에 넘어가면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은 얘기할 게 많죠. 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금 오존층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중간에 20km쯤에 20, 30km 사이에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오존층의 역할이 뭐야? 위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겠네요. 자, 그래서 저 자외선 차단이라는 기능 때문에 우리는 지표에 생명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고등한 상태로 뭐 진화라고 하는 단계를 겪고 있는데 그런 생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뭐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 중 하나죠. 자, 어쨌든 저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배우지만 얘가 이 자외선이나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에너지가 많아진 층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주변에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건데 그 방출한 열 에너지로 인해서 근처가 열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층권의 오존층 위쪽부터는 온도가 다시 상승하게 돼요.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온도가 높은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원이 있어야 당연히 주변의 온도가 높을 건데 위에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그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지표가 온도가 높은 이유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하면서 다룰 건데 태양 에너지가 아니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빛을 비춰서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도 뜨겁기 때문에 우주에 비하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표가 따뜻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위로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성층권에는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거우니까 대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대류가 없으면 아까 수온역층이랑 똑같이 이 자체가 안정된 상태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층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를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었죠. 자, 성층권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중간권이 있어요. 그럼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대류권이랑 온도 분포가 기울어짐 정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대류가 발생은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높이까지 수증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우리가 강수설도 배우잖아. 그렇지? 거기서 비가 되고 눈이 되고 그 전에 이미 극저온에 인해서 물이 얼음이 돼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류하는 공기층이 아무리 순환을 하더라도 뭐가 없는 거야? 기상현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여기에 운석. 자, 운석, 우리가 유성과 운석을 좀 구분하는데 되게 여기서 운석이라고 교과상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석은 지표에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유성은 이제 공기 마찰로 인해서 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유성이 맞긴 한데 교과상 표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열권으로 넘어가면 자, 열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로라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빛의 산란이죠. 이거 외권하면서 할 건데 자, 여기서는 온도가 여기 물결도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해요.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태양빛이 비추는 그 면을 피해서 활동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빛을 비추면 우주 공간에서는 그 빛이 만드는 에너지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상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런 사실 때문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특징도 생기냐?
이 태양이 없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태양이 없는 밤에는 온도가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일교차가 크다 라는 특징을 갖는 층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10건의 특징 오로라 다시 짚고, 여기에 지금 안 썼지만 인공위성의 항로도 우리가 저 10건 정도 아예 지구를 탈출하는 게 아니라 10건의 공기층에는 있다. 근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마찰은 매우 적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기권이 해결이 될 겁니다. 또 넘어갑시다. 넘어와서 외권인데, 자, 외권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당연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측정했다고 했을 때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죠. 근데 나침반이라는 소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 빨간 침이 N극이고 반대쪽이 S극이라는 하나의 자석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 침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건 북쪽에서 N을 당겨서 가리키게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북쪽은 극상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지리상 표기, 노스 사우스 때문에 북쪽으로 N, 남쪽을 S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자석으로 보면 북이 S고 남이 N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도 N에서 S니까 남극에서 나와서 S극에 들어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빛도 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전하를 띤 입자도 받아요. 이런 입자들을 우리는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선 같은 경우가 지구 자기장과 만나서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방향을 구체적으로 해주면 여기서 올라갈 거니까 일로 가겠네. 이렇게 빨려가는 거죠. 물론 위로도 갑니다. 여기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나선으로 말아주면서 극지방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모인 우주선들이 극지방에 모여서 극지방의 대기와 충돌해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는 게 오로라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로라가 극지방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우주선을 직접 지표해서 맞게 된다면 그냥 말 그대로 방사선이에요. 우리가 핵폭탄이나 이런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사선은 직접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전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지구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파트인 거고, 이걸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자기장의 원인은 외핵의 대류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어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죠. 여기서 뭐 외대, 내대, 반 앨런대, 이제 책에 따라서 반 앨런대, 반 앨런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자기장 껍데기를 또 가지고 설명하는 게 예전에 융합과학 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통합과학 문제집 같은 걸 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일반고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볍게 중간에 뭐 첨부 정도? 그래서 외대, 내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학교 문제로 더 많이 나온 유형은 뭐가 있냐면, 잠시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빔이라서 작게 보여서 이렇게 크게는 확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이거를 화면에 아예 잠깐 띄워둘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구 시스템 중에 생물권 제외하고, 일단 아니지, 외권을 제외하고, 외권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적인 이제 출입만 있으니까 물질적이나 에너지나 동시에 출입하는 그런 상호작용, 활발한 상호작용은 나머지 4개의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뭐고,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은 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한 현상에 대한 표예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일, 우리가 이제 크게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 같은 경우에 원인이 뭐예요? 지각 내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위에 있는 해수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그게 이제 해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권이 원인이 되어서 수권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표인 건데, 학교 시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다음 중 뭐 시스템 있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표기들, 여기 안에서 기호를 매겨놓고, 자, 이렇게 해서 뭐 기호를 A, B, C, D, A, B, C 이렇게 매겨놓고, A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냐, 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 중에
만약에 내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몰랐네 라는 것들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게 웬만하면 없을 거기 때문에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학교 시험엔 당연히 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금방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띄워놓고 넘어갑시다. 이어서 지구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나눠볼 건데 3개밖에 나눌 게 없어요. 3개. 근데 각각의 명칭과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발생해서 지구에 공급되는 건지를 따질 건데 첫 번째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거는 앞에 빅뱅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원인적으로 치면 핵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원리를 여기서도 다시 따질 거예요. 뭐에 의해서? 수소가 4개 있었는데 그 수소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핵융합이 되면서 일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에너지가 출처가 뭐예요?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사라진 질량이 발생하고 질량 결손 그 크기를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가볍게 앞에 했던 내용이 중복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에 99%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모든 웬만한 현상은 전부 다 태양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1%,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기권할 때 지표 근처가 따뜻한 이유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건데 얘 에너지원을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소 붕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건데 그 원소들 중에 번호가 큰 원소들은 작은 원소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것도 뭐 다 설명할 수 없긴 한데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중성자 비율이 증가하고요. 양성자 대비 중성자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핵의 구성이 터져나가려는 힘과 잡아들려는 힘이 굉장히 큰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나도 터져나가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핵 붕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런 방식도 있지만 물리적인 뭐 쪼개지는 이런 반감기로 배우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위에 핵 반응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애초에 생성될 때 우리가 초신성의 잔해로 만들어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잔해에 속해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작은 원소인 뭐 쉽게 얘기를 들자면 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철로 쪼개져서 예를 들어 92번 우라늄이 쪼개져서 26번 철이 되는 순간까지 그 쪼개지는 과정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붕괴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지구의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동위원소를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에 주기율표에 앞에 이제 화학 파트에서 보면 양성자 6개 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개수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배워요. 실제로도 자연계에 가장 많은 형태이기도 한데 여기서 탄소가 중성자 비율만 다른 이런 형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연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즉 제일 안정적인 형태 외에 중성자의 비율이 많아져서 존재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양성자 수는 똑같으니까 같은 원소인 거예요. 근데 얘들은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 붕괴를 통해서 안정적인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붕괴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조력 에너지인데 우리가 밀물썰물이라고 하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태양과 달이 지구 주변에 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수직으로 있다고 합시다. 달. 자,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이쪽 방향일 거고요. 이게 서로 간에 받는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반면 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받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구에 있던 유체, 대기나 아니면 해수 같은 경우가 이런 힘에 의해서, 자, 달이 가깝기 때문에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살짝 찌그러져 있는데 그 찌그러진 정도가 지구가 자전도 하니까요. 타원체를 띠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태양 저기 옆에 있다 치고 똑같이 자, 지구 잡고 만약에 이렇게 반대쪽에 있으면 달과의 인력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는 훨씬 더 찌그러지게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사리와 조금이죠. 여기가 조금과 사리라는 만조와 간조라고 하는 해수면의 높이 차, 그러니까 조차죠. 그거는 정확히 하면 해수면이 제일 높을 때 만조, 낮을 때 간조인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지구의 찌그러진 정도가 수직으로 당기냐 아니면 양쪽에서 당기냐에 따라서 찌그러진 정도가 달라질 건데, 찌그러져 있는 전체적 유체 안에 지구라는 알맹이가 자전을 하게 되면 튀어나간 부분에 있다가 오목한 부분에 있다가 튀어나간 부분에 있다가 오목한 부분에 있다가 이게 반복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밀물, 썰물, 밀물, 썰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뭐를 할 거냐? 조력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과 태양이 그냥 존재함으로써 만드는 중력이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조력 발전, 정말 극소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생태계를 형성해서 생태계도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나머지 태양 복사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물의 순환으로 가봅시다. 순환 파트는 생각보다 쉬운데 그냥 약간 눈치껏 숫자의 총량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지구의 물의 총량은 일정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물이 존재하는 위치별 총량은 달라질 수 있다. 뭔 얘기냐? 바다의 총량, 기권의 총량, 여기 육지에 흐르는 담수의 총량, 이런 것들의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다 합한 전체 총량은 일정하다. 이런 파트예요. 그래서 보존되는 개념인데, 자, 여기 보면 위에 모여서 구름을 형성한다라는 글이 보이시나요? 그게 써있긴 한데 여기서 비가 100이 내려요. 그러면 구름의 61이 육지에서 증발해서 발생하고 옆에서 바람이 39가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지에 내리는 비는 외부 해수에서 날라온 39의 수증기와 육지에서 증발한 자체적인 61의 수증기가 만나서 100이 내리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구름에 들어있던 수증기의 양은,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 뭐 이런 거에 몇인지 모르게 X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 한 군데, 바다든 육지든 기권, 구름이든 한 군데 찍고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유입량과 아니면 방출량이 같다는 개념으로 총량을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벼운 수학 문제니까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눈치껏 푸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게 굳이 빔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료로 만들진 않았는데 탄소의 순환이라는 파트랑 질소 순환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니까 탄소가 지구 시스템의 어떤 형태로 각각 분포하고 있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권은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탄소의 형태고, 걔네들이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돼요. 근데 물에 속에 들어있던 칼슘 이온 같은 이런 이온들과 만나서 앙금을 형성하면 직권에 탄산칼슘 같은 석회물질, 이런 암석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직권과 수권, 기권에 각각 전부 다 탄소가 존재하는데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탄소화물이니까. 이 중에서 직권이 가장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는 별거 없습니다. 얘도 총량은 유지되는데 각 권마다, 시스템마다 분배된 양은 다를 수가 있고 그 중에 항상 달라도 직권이 제일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질소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말하기가 참 힘든데 옛날 융합과학 때 했던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하고 얘도 그냥 마찬가지인데 왜 있냐 정도만 따질게요. 질소라고 하는 게
뭐에만 들어있어요? 3대 영양소, 유기물 중에 단백질에 포함되는 원소잖아요. CHON이잖아. 그래서 질소가 중요한데 기체 상태에 있던 질소가 그냥 물속에 녹을 수는 없어요. 질소 같은 경우 물에 대한 용해성이 이렇게 좋은 기체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뭐 질산이 되든 아니면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이 되든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식물에게 흡수되고 그 식물을 이제 먹이사슬 타고 동물에게까지 이제 최상위 이제 동물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배우는 건데 요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전환되는 역할에 박테리아가 관여를 하거든요. 뭐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니면 질소산화균이나 뭐 그런 걸 배우는데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강의를 한번 끊고 뒤에 중요한 판 구조론을 제대로 한번 짚어봅시다.